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금융시장부 자본시장팀에서 근무하는 이민혁 과장이라고 합니다. 날씨도 이렇게 추운데 눈도 날리더라고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참석을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제가 오늘 강의를 드릴 내용은 우리나라 채권시장의 이해와 최근 동향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대학생분들도 주식 거래를 한 경우가 종종 있을 텐데요. 채권은 사실 우리가 접해보기 좀 힘든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날에 이렇게 우리나라 채권 시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무척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에 대해서는 크게 네 파트로 구성을 해봤습니다. 먼저 기초 개념을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발행 및 유통 시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50분 정도 소요가 될 걸로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10분 정도 쉬었다가 금리 파생상품 시장하고 최근 금리 동향 및 주요 이슈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제 기초 개념에 대해서 설명하기 전에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금융시장이 어떤 상황이고 어떤 규모인지 먼저 소개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먼저 금융시장 구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크게는 직접 금융시장하고 간접 금융시장하고 나눠볼 수 있겠는데요. 직접 금융시장은 금융은행과 같은 금융중개기관이 없이 직접적으로 자금 수요자와 자금 공급자 간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시장입니다. 아시다시피 간접 금융시장은 은행이 중간 매개체로 있는 시장이 되겠죠. 여러분들 다 아실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직접 금융시장의 구조를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직접 금융시장은 전통적으로 자금시장하고 자본시장하고 이렇게 구분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품의 특성에 따라서는 종종 외환시장과 파생금융시장을 포함하기도 합니다. 자금시장과 자본시장은 만기에 따라서 구분을 합니다. 1년 미만이면 자금시장, 1년 이상이면 자본시장. 자본시장은 다시 두 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겠죠. 예전에 금년 3월에 주식시장 동향에 대해서 하는 금융강좌가 있었던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때는 이제 주식시장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이제 채권시장, 자본시장의 큰 축을 이루고 있는 채권시장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직접 금융시장의 규모를 한번 보면은요, 자금시장은 규모가 8분의 1 정도, 자본시장의 8분의 1 정도 됩니다. 그리고 자본시장에서 채권과 주식을 보면 규모가 엇비슷합니다. 채권의 증가 속도가 상대적으로 빨랐습니다. 1990년을 보면 채권 같은 경우 35조 원 규모, 주식시장은 79조 원 규모였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1300조 원 정도로 서로 비슷한 규모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것을 명목지도 GDP로 한번 나눠보면은요, 한 2배 정도, 즉 우리나라 전체의 어떤 직접금융시장은 명목 GDP로 나눠봤을 때 명목 GDP가 1,400조 원 하거든요. 2003년 말 기준으로. 따라서 3,000조 원을 1,400으로 나누면 대략적으로 한 2배 정도 이렇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채권의 개념을 먼저 살펴보죠. 채권이라는 것은 경제 주체들이 불특정 다수로부터 비교적 이제 장기적으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발행하는 유가 증권입니다. 채권 시장의 의의는 크게 네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먼저 첫 번째는 자금 조달 및 투자 수단을 제공하는 거고, 두 번째는 이제 지표금리를 형성하고 있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통화정책 운용의 장입니다. 기준금리가 인하가 되든 인하든 인상이든 이렇게 등락을 보이게 되면 조정을 하면 이것은 이제 단기 자금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그다음에 이것이 여소신 금리 또는 장기 금리에 영향을 미쳐서 이렇게 채권 시장이 하나의 그 통화 정책의 운용의 장으로서 이렇게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어떤 정보들이 예를 들어서 어떤 통화 정책 변경이라든지 어떤 지정학적 리스크 부각이라든지 이런 정보 변수들이 있을 때 이런 것들이 시시각각으로 금리에 반영이 되면서 정보를 생산하고 제공하는 그런 역할을 또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식과 채권을 한번 비교를 해보죠. 일반적으로 이제 여러분들도 주식 투자를 많이는 아니지만 이렇게 경험 삼아 해보셨을 것도 같고, 그런데 채권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접해보기가 좀 어렵죠. 그것은 여러 가지 시장 특성에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는 증권 성격을 보면은 출자증권 또는 지분증권이라고도 하고요. 출자증권이고 채권은 채무증권입니다. 출자증권 같은 경우에는 자본에 반영이 되겠죠. 회계상으로. 그다음에 지분증권 같은 그 채무증권 같은 경우는 타인자본에 반영이 돼서 부채가 될 것입니다. 투자자 지위는 주식 같은 경우에는 주주로서 배당도 받고 경영에 참여할 수 있겠죠. 물론 우선주 같이 경영에 참여할 수 없는 주식도 있습니다. 보통주 같은 경우는 경영에 참여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채권 같은 경우에는 채권자로서 이자를 받고 경영에는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투자 회수 방법은 주식은 매매를 샀다가 파는 거죠. 매매를 통해서 원금과 어떤 자본이득을 회수를 하고 또는 주식 매수 청구도 있습니다. 아무 때나 하기는 어렵고요. 상법상에 주식 매수 청구를 하는 요건이 있는데 어떤 인수나 합병에 나는 반대한다. 나는 주주인데 어떤 회사의 주주총회의 결정으로 어떤 인수나 합병이 결정됐을 때 나는 여기에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면 주식 매수 청구권을 당연한 권리로서 이렇게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이제 채권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양도라는 거는 매매죠, 매매. 그 다음에 만기 시에 원금과 이자를 상환할 수 있는, 상환 요구를 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됩니다. 다음에 그 할인 발행은 주식은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물론 원칙적으로 불가하다는 내용이 사실은 예외 조항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상법상에 예외 조항이 있는데, 회사가 설립된 2년 이후에 2년이 지나면 주주총회 의결을 거쳐서 할인해서 주식도 발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상당히 이례적으로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원칙적으로 불가고 채권은 보통 우리가 할인채라고 하는 이자를 지급하지 않고 할인된 가격에 발행을 함으로써 만기에 원금을 상환해주는 이런 할인채도 있기 때문에 허용이 되고 있습니다. 상환 여부는 주식은 영구증권이죠. 내가 팔지만 않으면은 계속 제가 보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상장 폐지가 되거나 회사가 없어지면 주식도 휴지 조각이 되겠죠. 그때는 제 계좌에서 그냥 날아가는 이런 형국을 그릴 텐데 일단은 계속기업의 원칙 그거를 가정을 한다면 영구증권이고요. 그리고 상환되지 않는 증권입니다. 물론 여기에도 예외가 있습니다. 상환전환 우선주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RCPS라고 하는 건데요. 이것은 우선주 중에 하나인데 채권적 성격과 주식적 성격을 같이 가지고 있는 증권입니다. 이걸 보통 이제 실무상에서는 메자닌 증권이라고도 하는데 대표적으로 메자닌 증권이 CB라든가 전환사채, 그다음에 BW, 신주 인수권부 사채, 그다음에 전환상환 우선주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메자닌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주주로서의 권리를 갖다가 어떤 일정한 기간 내에 조건이 달성되면 상환을 해주거나 원금 이익으로서 상환을 해주거나 보통주로 전환해주는 그런 주식이 상환 전환 우선주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채권 같은 경우에는 기한이 있죠. 최근에는 영구채도 종종 기업들이 발행을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영구채라는 것은 30년 이상 만기 30년 이상을 영구채로 보고 있습니다. 대부분은 이제 기한부 증권이고요. 그 다음에 만기가 되면 이렇게 상환을 받을 수가 있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채권 투자 위험입니다. 위험이 되게 많네요. 일단 체계적 위험과 비체계적 위험인데 이 체계적 위험이라는 것은 사실 어떤 포트폴리오 구성, 분산 투자로 인해서 위험을 축소할 수 없는 경우가 이제 체계적 위험이라고 합니다. 보통 시장 위험을 체계적 위험이라고 할 수 있고요. 비체계적 위험은 분산 투자를 통해서 개별 채권의 위험을 좀 줄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이제 비체계적 위험이죠. 체계적 위험을 다시 보면 가장 큰 것은 이자율 위험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채권은 금리에 민감한 상품이기 때문에 이자율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데요. 이자율 위험도 두 개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하나는 가격 위험.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채권의 가격은 이자율에 역의 관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자율이 상승하면 채권 가격은 하락하고 이자율이 하락하면 채권 가격이 높아지는 관계가 있는데 이자율이 이렇게 변동하면서 채권 가격이 이렇게 변동하게 되는 그래서 투자자가 자본 손실도 볼 수 있고 자본 이득도 볼 수 있는 이런 위험이 가격 위험이 되겠죠. 재투자 위험이라는 거는 이자를 받았을 때 그 이자를 다시 투자할 때 금리가 변동을 하면
손실을 보거나 이익을 보는 여기와 관련된 게 이제 재투자 위험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죠. 지금의 금리가 시중 금리가 5%인데 제가 이자를 받았어요. 근데 갑자기 뭐 4%로 떨어졌다. 그러면 저는 이제 이자 받은 것을 투자를 해도 이제 5%내 투자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재투자 위험이고요. 근데 재밌는 거는 아까 5%에서 4% 떨어지면 이 가격 위험에 해당하는, 즉 저의 채권 가격은 오르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맞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가격 위험과 재투자 위험은 좀 이렇게 상반된 관계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가장 큰 거는 실무에서 가장 큰 거는 아무래도 이제 가격 위험이죠. 원금이나 이런 채권 가격이 모두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구매력 위험은 왠지 구매력 평가설 이런 것들이 생각이 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구매력하고 관련된 거는 물가 상승률이기 때문에 기대 인플레이션하고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채권을 주식도 그렇지만 제 돈을 가지고 투자를 어떤 유가증권을 구입을 했을 때 나중에 이제 원금과 이자를 해소하면 그거는 명목 금액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물가 상승률이 변하면 당연히 그 하나의 리스크가 되는 거죠. 그와 관련된 것이 구매력 위험이고요. 다음에 비체계적 위험은 그 채권 고유의 성격과 관련된 것입니다. 기업이 채권을 발행했는데 기업이 망했다. 이게 바로 이제 기업이 망하거나 아니면은 유동성 위험, 위기에 처해 있다. 그래서 돈을 갚을 능력이 없다. 거기와 관련된 게 이제 채무 불이행 위험이 되겠죠. 신용 위험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중도 상환 위험은 콜옵션이 부과된 채권에서 발생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채권은 만기까지 보유하고 만기 때 상환해 주는 것이 보통인데요. 대부분의 그 기업들은 상환 기간까지 기다리지 않고 우호적인 시장 조건만 되면 제가 상환을 해주고 다시 발행을 하면 비용이 낮아질 수가 있거든요. 제가 5%의 채권을 발행했다가 도중에 시중금리가 4%로 떨어졌어요. 그러면 저는 상환을 5%짜리를 해주고 다시 4%로 발행을 하면 상대적으로 비용을 절감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가끔 채권을 보면은 콜옵션이 부과가 된 것이 있어요. 그래서 콜옵션이 부과가 된 채권 같은 경우는 제가 의도하지 않게 중도 상환이 이루어짐으로써 자금 운용에 차질을 빚게 되죠. 그런 거와 관련된 게 이제 중도 상환 위험이 되겠습니다. 유동성 위험은 제가 일정 기간 동안에 채권을 가지고 있음으로써 현금이 없잖아요. 그래서 어떤 현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그 채권을 매각을 하거나 이래야 될 겁니다. 그런데 채권을 매각을 하려고 할 때에는 누군가가 사줘야겠죠. 시장에서 거래가 되지 않고 있다. 그 채권이 아주 부실화돼 가지고 시장에서 거래가 살 사람이 없다. 이렇게 될 때에는 유동성 위험에 이제 투자자가 처하게 되는 것이죠. 돈을 환금을 못하니까요. 채권의 이제 분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채권의 분류는 뭐 나머지는 한번 보시면 되고요. 발행 주체만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용어를 이제 생소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먼저 발행 주체로 보면은 국가가 발행하는 채권이죠. 통한증권,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채권입니다. 지방채,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채권이고요. 특수채는 이제 잠시 후에 설명을 드리고 회사채, 뭐 상법상 회사라든지 이런 회사들이 일반적인 회사들이 발행하는 채권입니다. 특수채는 뭐냐? 뭔가 특수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 같아요. 특수채라는 것은 특별법에 의해서 설립된 기관들이 발행하는 채권입니다. 한국도로공사법이 있어요. 전력공사법이 있습니다. 공사법은 없어요. 예금자 보호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금자 보호법에 예금보험공사 설립 근거가 되기 때문에 이런 어떤 그 기관이 설립 근거가 되는 법률에 의해서 발행하는 채권들을 특수채라고 합니다. 그래서 특수채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정부 보증 그 조항이 부과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상당히 그 수익률이 그 수요가 많아요. 국채처럼. 그 다음에 나머지는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자 지급 변동 유무는 대부분의 채권은 이자 지급이 변동이 되지 않고 고정되어 있어요. 근데 은행들이 발행하는 채권이라든지 이런 부분 또는 기업들이 발행하는 일부 채권 같은 경우에는 그 시중 금리에 따라서 표면 이자를 변동시키는 이런 채권들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FRN 변동금리부 채권인데요. 이건 나중에 이제 좀 심화된 저기에서 해지 방식이라든가 그런 거와 연관해서 한번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은 오늘은 이 정도 채권의 분류 설명드리는 걸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채권 수익률입니다. 수익률은 뭐 이자율이라고 봐도 되고 할인율이라고 봐도 됩니다. 이자는 뭐 미래의 소비를 위한 현재 소비를 포기한 대가. 되게 어렵게 써놨네요, 보니까. 또 이자율은 미래에 추가 지불해야 할 재화의 양을 현재 제공받는 재화의 양으로 나눠준 거다. 뭐 수치로 이렇게 쓰기가 어려워서 그냥 말로 풀어 써봤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학교 때부터 대학, 뭐 고등학교, 중학교 다닐 때부터 쉽게 인식을 할 수 있는 건 바로 원리금식이죠. 원리금식. 이렇게 이자율과 원리금에 대해서 말씀을 먼저 드린 이유는 채권의 가격을 선정을 할 때 이것들이 할인율로 작용을 함으로써 현재 가치화 되기 때문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채권의 가격은 만기 시까지 미래 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입니다. 이 현재 가치를 만들 때 이자율로 할인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N년 후에 원금과 이자를 주는 N년 후에 원금을 주는 채권이 있고 매년 이자를 지급해주는 채권이 있다고 보면 이것은 1 플러스 R로 이렇게 1 플러스 R이 할인율이 될 텐데 그것으로 나눠주면 이것이 현재 나눠져서 합하면 이것이 현재 채권 가격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사실 뭐 꼭 채권 가격만이 아니고 그냥 대학이나 경제학이나 경영학 또 고등학교에서도 나오는 거기 때문에 뭐 아실 걸로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이제 만기 수익률인데요. 뭐 짧게는 YTM이라고 우리가 뭐 말도 하는데 현재 채권 가격과 채권 보유 시의 미래 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를 일치시켜주는 수익률을 의미합니다. 말로 설명하면 좀 어려운데 우리가 수식으로 보면 좌변에 가격을 놓고 그 다음에 우변에 어떤 채권 이자와 원금의 현재 가치를 이렇게 놨을 때 미지수는 R입니다. 수익률. 그래서 미지수를 찾으면 그게 만기 수익률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만기까지 제 원금을 가지고 얼마만큼 수익을 매년 이렇게 수익을 거둘 수 있는지 그 이자율을 만기 수익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제가 하나 있는데요. 뭐 3년 만기에 액면 만원, 표면금리 10%, 채권 가격 9,520원 였을 때 좌변에 9,520원, 우변에 현재 가치 하면은 만기 수익률은 12%, 0.12가 나옵니다. 채권 수익률과 채권 가격과의 관계는 우리가 앞에 식에서 알 수가 있어요. 여기 9,520원하고 여기 R하고 바로 뭐 역의 상관관계가 있죠. 그래서 채권 가격과 채권 수익률은 역의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채권 가격이 오른다. 이거는 금리가 하락한 거고 채권 가격이 내린다. 바로 금리가 올라간 것입니다. 채권 수익률을 결정하는 요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뭐 복잡한데 일단 내적 요인은 채권의 발행 조건과 관련된 요인들입니다. 그리고 우측에 있는 외적 요인은 경기라든가 물가, 한국은행 통화정책 이런 것들과 관계된 것인데 한 번씩 보겠습니다. 내적 요인의 첫 번째, 채권의 잔존 만기가 길어지면 수익률은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제가 유동성이 상대적으로 유동성이 낮아지는 거죠. 1년짜리 제가 돈을 빌려주는 거하고 10년 동안 돈을 빌려주는 거는 당연히 10년 동안 돈을 빌려줄 때 제 유동성이 제약을 받기 때문에 수익률을 더 많이 받아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좀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채권의 잔존 만기가 늘어나면 수익률이 올라가고 발행 주체의 신용 위험이 높아지면 역시 저는 더 많은 금액을 요구할 겁니다. 따라서 수익률이 올라가겠죠. 유동성 위험이 낮으면 즉 환금성이 낮다. 그러면 역시 저는 더 많은 금액을 요구할 것입니다. 따라서 수익률이 올라가겠죠. 외적 요인은 이제 거시경제하고 좀 연관이 있습니다. 경기하고 먼저 연관을 지어보면 경기가 상승을 하게 되면 미래의 기대 이자율이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자금 수요가 많아지기 때문에 그럼 미래 기대 단기 금리들이 올라간다고 생각을 해보면 장기금리도 올라가게 되겠죠. 그래서 수익률이 올라갑니다. 반대가 아니네요. 물가가 상승하면 역시 수익률도 올라가고 통화정책 기준금리를 인상하면 수익률 역시 올라갑니다. 기준금리가 말 그대로 하나의 단기금융시장에서 기준금리 역할을 하기 때문에 기준금리가 결정이 되면 이것이 단기 시장금리, 장기금리까지 파급이 되겠죠. 따라서 수익률은 올라가고 채권 수급 측면에서 앞에서 채권 가격하고 수익률은 역의 상관관계가 있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수요가 많으면 가격이 올라가겠죠.
가격이 올라간다는 것은 수익률은 떨어진다는 의미니까 이 식도 충분히 이해가 되실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한국은행에 재직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그 외적 요인 중에 한번 기준금리와의 관계만 한번 뽑아봤어요. 그래서 제가 그 2005년부터 2014년 최근 12월 5일까지 제가 작성한 걸로 기억이 되는데 그때까지 한번 그래프를 그려봤습니다. 여기서 쉽게 알 수 있는 거는 기준금리가 계단식으로 이렇게 2008년 서프라임 모기지 나기 전까지 계단식으로 기준금리를 인상했습니다. 그때도 채권 금리는 물론 변동은 있지만 서서히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을 그릴 수가 보여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2008년 9월에 리먼 브러더스가 파산했죠. 그래서 어떤 글로벌 금융 위기를 촉발시켰는데 한국은행에서도 어떤 경기 급속한 냉각, 부진, 경기 둔화 우려를 감안을 해가지고 기준금리를 5.25에서 2%까지 한 6개월 만에 이렇게 급속하게 인하를 했습니다. 인하를 급속하게 했더니 채권금리도 급속하게 떨어지죠. 그러다가 다시 2010년 6월부터 다시 금리는 2010년 7월이네요. 7월부터 다시 금리는 서서히 올려왔고 2011년 6월에 3.25까지 올라와 있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2012년에 두 차례 7월과 10월, 2013년에 한 차례 5월, 2014년에 두 차례 8월과 10월 이렇게 해서 총 5번에 걸쳐가지고 1.25%포인트 이렇게 인하를 했습니다. 25bp씩 베이비 스텝으로 이렇게 인하를 했습니다. 한 가지 재밌는 거는 여기 보시면은 금리를 인하했을 때 그 장기금리, 국고채 3년금리도 떨어지는 모습을 그릴 수가 보여지는데 여기가 참 재밌죠. 떨어지다가 다시 반등했습니다. 주가로 생각해 보면 될 텐데 뭐 저가 매수 아니면은 뭐 너무 가격이 올라서 금리가 떨어진다는 건 채권 가격이 오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금리가 너무 그 채권 가격이 급하게 오르다 보니까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와서 가격이 조정되는 그런 모습으로 보면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이거는 또 다른 경기와 연관시키면 또 다른 측면에서 이해할 수도 사실은 있습니다. 어떤 의미냐면 금리를 이렇게 인하를 했죠. 기준금리를 이렇게 인하를 했을 텐데 인하를 하는데 인하를 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경기는 앞으로 어떤 경제 성장률이 상대적으로 높아질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경제 성장률이 높아지면 경기가 좋아지는 거고 경기가 좋아지는 거면 사실 아까 외적 요인에서 봤듯이 수익률은 올라갈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 수익률이 올라간 것은 이 정도 내렸을 때 경기가 좀 반등할 수 있겠구나. 미래의 경기는 좋아질 수 있겠구나. 라는 기대가 어느 정도 이렇게 형성이 됐다. 이렇게도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다음은 수익률 곡선입니다. 수익률 곡선은 특정 시점의 채권 수익률을 잔존 만기별로 나타낸 그래프인데요. 형태는 여러 가지 3가지 정도 형태가 있겠습니다. 사실 맨 마지막에 쓴 수평형은 상승형과 하강형, 뭐 중간 정도 되는데 이건 사실 현실에서 나타나기는 좀 어렵고요. 상승형은 가장 일반적인 형태입니다. 아까 우리가 제가 누차 얘기를 드렸듯이 잔존 만기가 길어지면 당연히 수익률이 일반적으로 상승을 하겠죠. 뭐 유동성 제약도 있고 유동성 프리미엄도 더 받아야 되고 그런 측면에서 하강형은 어떤 경우에 발생을 하느냐. 지금 시중 금리가 형성이 돼 있는데 앞으로 경기가 안 좋아질 것 같아요. 경기가 안 좋아지면은 미래 단기 금리들은 내려갈 것입니다. 그 미래 단기 금리가 모여서 장기 금리가 되는 거기 때문에 경기가 안 좋으니까 미래에는 금리가 내려가겠구나. 이렇게 예상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장기 쪽 금리가 수요가 많아지면서 이 금리가 이렇게 내려오게 됩니다. 다음은 듀레이션, 채권에서 가장 이제 중요한 듀레이션 개념인데요. 일단 수식이 나오니까 조금 복잡해 보이는데 내용을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듀레이션을 정의하자면 가중평균 잔존 만기다. 그러면 뭘로 가중을 했느냐? 일단은 어느 시점에 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를 그 가격으로 나눈 것을 가중치로 사용해서 그 기간의 특정 기간별로 곱해서 만기를 계산한 겁니다. 보통 이제 할인채 같은 경우는 만기가 듀레이션하고 같아요. 왜냐하면 도중에 이자를 안 받기 때문에. 그런데 할인채가 아닌
뭐 이렇게 금리 이자가 있는 이런 채권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이자가 발생하기 때문에 제 원금을 상환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이 짧아집니다. 이 P로 밑에 밑변을 나눠줬다는 거는 이게 제가 처음에 투자했던 채권 가격이잖아요. 제가 투자한 원금을 언제 상환할 수 있느냐, 그것을 우리가 듀레이션 이렇게 정의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듀레이션을 한번 계산을 해보았는데 이 계산식은 여기에서 현금 흐름이라는 거는 CFT 이게 될 테고요. 현재 가치는 1 플러스 RT의 CFT, 이것이 이제 현재 가치입니다. 가중치는 뭐냐? 이 현재 가치를 가격 P로 나눠주면 가중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가치를 모두 합계한 것이 가격이니까 가격에 대해서 다 가중치는 뭐 1이 되겠죠. 가격을 가격으로 나누면 뭐 1이 되니까요. 그래서 듀레이션을 다 이 현재 가치를 가중치로 나눠준 것을 다 합하면 2.88이 나옵니다. 이것이 만기는 3년이었는데 듀레이션은 사실 도중에 이자를 지급하기 때문에 그 투자자의 원금 회수 기간은 빨라지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 2.88 정도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예, 듀레이션의 활용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듀레이션은 언제 활용하냐? 채권을 운용할 때 많이 활용을 하겠죠. 듀레이션 변화에 따라서 채권 가격이 변화하기 때문에 채권 가격의 어떤 변동성 그런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듀레이션은 보통 채권 운용자들이 많이 투자를 할 때, 채권 투자를 할 때 아주 중요한 개념인데, 듀레이션에서 아까 가격 P를 이자율 R로 미분을 하게 되면 바로 이런 식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 사실 DR을 좌변으로 가면 DR분의 DP가 되잖아요. 그래서 가격을 이자율로 미분을 하면 듀레이션 개념이 나온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앞에 이제 듀레이션 식은 앞 페이지에 있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한번 예제로서 한번 보면은 액면 1억 원, 표면금리 4%, 시장금리 5%, 3년 만기, 1년 후급. 채권 현재 가치 9만 5천 원일 때, 9만 5천 원이 아니네요. 9,500만 원. 9,500만 원. 수익률이 1%포인트 하락할 경우에 듀레이션별 채권 가격 변화. 참고할 거는 이 듀레이션 개념이라는 거는 미분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미분이라는 건 아주 근소한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정의를 하는 거잖아요. 사실 1%포인트 변화한 거는 상당히 큰 변화입니다. 금리가 1% 변화했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예제로서 이렇게 한번 예를 한번 알기 쉽게 들어봤고요. 거기에 따라서 듀레이션이 1, 3, 5, 10년 이렇게 변화했을 때 채권 가격 변화는 만기가 길어질수록, 즉 듀레이션이 길어질수록 채권 가격 변화가 심해지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조작이 많이 미숙하죠?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듀레이션의 특성을 한번 보죠. 듀레이션은 가중평균 잔존 만기라고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만기가 길어지면 듀레이션은 당연히 이제 길어지겠고, 표면금리가 높아지면은 원금을 회수할 수 있는 기간이 빨라질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듀레이션은 낮아지겠죠. 할인채 듀레이션은 만기와 똑같고 도중에 이자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그다음에 입표채 듀레이션은 도중에 이자가 발생하기 때문에 만기보다 작겠습니다. 만기 수익률이 높아지면 할인율이 높아지는 거기 때문에 뒤에 멀리 있는 그 이자와 원금일수록 빨리 할인이 되겠죠. 따라서 어떤 가중된 것이 처음에 초기에 집중되기 때문에 듀레이션은 내려갑니다. 식이 또 나왔네요. 이거는 이제 수정 듀레이션을 여러 번 이제 교과서나 이런 데도 나오기 때문에 한번 써봤습니다. 앞에서 사실은 설명을 드린 내용인데 다시 한번 보면, 먼저 채권 가격 P를 이자율 R로 미분을 합니다. 그러면은 여기 이자율 R이 여기 좌변에 아까 DR분의 DP 돼서 듀레이션과의 관계가 형성이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듀레이션하고 1 플러스 R로 듀레이션을 나눠준 이 식을 우리가 수정 듀레이션이라고 하는데, 이 식을 수정 듀레이션으로 정의를 하게 되면 이자율 변화에 대한 채권 가격 변화가 아주 간단한 식이 됩니다. 즉 수정 듀레이션 곱하기 이자율 변화 곱하기 가격을 하게 되면 가격 변화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채권의 민감도 이런 것들을 쉽게 이제 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실무상에서 이제 듀레이션 하면은 보통 이 수정 듀레이션을 의미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앞에서 나온 듀레이션 개념은 1930년대인가요? 그때 맥쿨레이 사람이 이제 제안을 한 개념이었는데, 이 수정 듀레이션은 힉스라는 사람이 제안을 한 개념이 되겠습니다.
의의로는 이자율 변동에 따른 채권 가격 변동 위험을 직접적으로 제시를 하고 있고요. 채권 가격의 변동성을 측정하는 지표로 활용됩니다. 다음은 이제 기초 개념은 끝났고요. 우리나라 그 채권 시장의 발행 및 유통 현황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발행 시장의 구조입니다. 채권 발행자가 투자자한테 직접 발행도 가능합니다. 이 부분에서 그 여러분 그 프린트물에는 화살표가 이쪽으로 돼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수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그냥 보시면 화살표가 잘못됐다 이렇게 쉽게 인지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채권 발행자는 투자자한테 채권을 직접 발행하기도 합니다. 보통 3호 이럴 경우에는 이제 3호 형식으로 발행을 하게 되는 거겠죠. 본인이 채권을 매수할 자를 찾아서 본인이 3호로 발행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사실은 많지는 않고요. 일반적인 거는 이제 공모 발행이 되겠죠. 즉 중간에 발행 중개해주는 주관회사와 인수회사가 껴 있어서 채권 발행자가 발행 중개 기관한테 채권 발행을 의뢰를 하면 이 발행 중개기관들이 청약도 처리해주고 발행도 처리해주고 이렇게 해서 투자자한테 채권을 공급하는, 이 자금은 다시 이제 채권 발행자로 넘어오게 되겠죠. 주관회사와 인수회사가 어떻게 다르느냐? 주관회사는 이제 채권 발행을 주관을 하고 청약을 주관을 하는 그런 이제 회사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주식 얼마 전에 이제 삼성 SDS 그다음에 이제 제일모직이 상장을 앞두고 있죠. 그럴 때 이제 여러분들 대표 주관회사라는 걸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주관회사들의 대표예요. 그러니까 주관회사는 한 회사는 아니고 여러 개의 회사가 됩니다. 그 중에서 이제 대표한다고 해서 대표 주관회사가 있는데, 그럼 인수회사는 뭐냐? 1차적으로 고객한테 바로 채권이 넘어가는 건 아니고, 일단 그 채권을 인수회사가 먼저 떠안습니다. 떠안고 청약한 그 투자자들한테 인수회사가 다시 건네는 이런 방식을 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수는 1차적으로 발행시장에서 채권을 인수하는 기관들이 인수회사가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주관회사와 인수회사가 될 수 있는 기관은 두 개입니다. 하나는 증권사, 또 하나는 은행 중에 하나가 있는데 산업은행. 그다음에 주요 채권의 발행 기관 근거법 발행 한도를 표로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채권을 발행을 하는 기관들은 다 근거법이 있습니다. 근거법이 없는 경우는 없어요. 그래서 국고채권 같은 경우에는 정부가 발행을 하고, 발행 근거법은 국채법입니다. 발행 한도는 국회에 동의를 얻어야 되고요. 동의를 얻은 한도 이내에서 가능하고, 쭉 가서 나머지를 한번 보시면 되고, 여기 회사채 한번 볼까요? 여기 주식회사가 발행을 하는데 근거는 상법이고 발행 한도는 없습니다. 원래는 발행 한도가 있었어요. 2012년 2월까지는 있었습니다. 근데 2012년 2월에 상법이 개정이 되면서 발행 한도를 없앴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국전력채권은 근거법이 따로 있습니다. 한국전력공사법. 이런 거는 아까 특수채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한번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그 채권 발행 잔액은 어떤지 한번 채권 종류별로 한번 그래프로 나타내 봤습니다. 프린트물에는 컬러가 안 나온다고 해서 일부러 좀 구별이 되게 무늬를 넣어봤는데 좀 보기는 어색한 느낌이 좀 들어요. 프린트물에는 잘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꾸준하게 우리나라 경제 규모가 성장하면서 채권 발행 잔액도 꾸준하게 성장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어요. 국채도 꾸준하게 성장을 하고 있고, 그 발행 잔액이 증가하고 있고, 특수채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 발행 잔액을 2014년 11월 말 기준으로 한번 비중을 한번 내봤습니다. 그랬더니 국채가 한 34.8%, 가장 많죠. 그 다음에 지방채는 거의 없고, 특수채가 한 20.1%, 그 다음에 이제 통한증권, 한국은행에서 발행하는 통한증권이 한 12.2% 이렇게 차지하고 있어요. 국채 가장 많은 발행 잔액을 가지고 있는 국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국채의 의의에 대해서는 아까 이제 국가가 발행하는 채권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국가가 왜 발행하냐?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서 돈을 국가가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마련하는 거겠죠. 발행하는 거겠죠. 국채의 종류에도 대분류로 하면 4개 정도, 소분류로 하면 5개 정도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4개로 분류하면 국고채, 그 다음에 저정증권, 국민주택채권, 그 다음에 외국한
평형기금 채권, 외평채라고 우리가 말하는 그 네 가지가 있고, 다시 이제 국민주택 채권을 두 가지로 1종, 2종이 있기 때문에 두 가지로 구분하면 5가지가 되겠습니다. 역시 이 채권들도 관련 법률이 다 있습니다. 뭐 국고채는 국채법, 재정증권 국고금 관리법, 국민주택 채권은 주택법이고, 외국간 평형기금 채권은 달러로 발행하기 때문에 외화로 발행하기 때문에 외국간 거래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발행 목적도 이렇게 이제 다양하고요. 발행 방법은 국민주택 채권을 제외하고는 모두 경쟁 입찰입니다. 그래서 첨가 소화라는 말이 참 어려워요. 한자어인데 첨가한다는 건 뭐 양념을 첨가할 때 그 첨가고, 소화한다는 것은 우리가 뭐 소화가 잘 된다 할 때 소화인데, 강제로 그 주택을 사게 되면 강제로 의무로 사게 하는 그런 채권이 바로 발행 방식을 첨가 소화라고 합니다. 주택 사게 되면 국민주택 채권 사야 되잖아요. 그죠? 만기는 이렇게 다양한데, 뭐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국고채 만기는 3년, 5년, 10년, 20년, 30년이 있어요. 이 순서대로 발행을 했습니다. 2000년에 5년물, 그 다음에 2000년 후반에 10년물, 그 다음에 20년물이 2006년인가, 2005년인가 이렇게 발행을 했고요. 2000년대 중반에 발행을 했고, 30년짜리가 2012년에 이렇게 또 발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초장기 국고채는 발행한 지는 사실 얼마 안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런데 수요는 상당히 많습니다. 최근에 고령화 문제, 이런 문제로 인해서 보험금도 늘어나고 연기금의 적립금도 많이 쌓이고 있죠. 연기금이나 보험사의 부채 듀레이션은 상당히 길어요. 사람이 일찍 돌아가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만기가 상당히 부채 만기는 상당히 긴데, 이 채권이 예전에는 만기가 길어봤자 10년이었으니까 얼마나 듀레이션을 일치시키기가 어렵겠습니까? 부채와 그 자산과 부채의 듀레이션을 일치시켜야 이제 금리 리스크가 작은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20년물, 30년물 발행되자마자 이 중장기 투자 기관들이 어떤 수요가 많이 생겼죠. 그다음에 국채 종류별로 한번 보겠습니다. 앞서 말한 거를 그대로 나열을 했는데요. 국고채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국고채가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국고채를 알면 우리나라 국채는 어느 정도 알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참고적으로 아까 1종과 2종만 있다고 했는데 왜 3종이 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3종은 2006년에 없어졌고, 그 이전에 발행된 게 발행 만기가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 이제 표시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발행 안 돼요. 그렇다면 가장 그 발행 잔액 비중이 높은 국고채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죠. 국고채 발행 메커니즘입니다. 먼저 정부가 발행 사무는 한국은행에 위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은행이 발행 절차를 위탁을 받아서 사무를 처리하고 있는데, 일단 입찰을 받아야겠죠. 아까 경쟁입찰 발행 방식은 경쟁입찰이라고 했기 때문에 국고채 전문 딜러들한테 입찰을 받습니다. 경쟁입찰에 이제 국고채 전문 딜러들이 참여를 하고, 이때 참여할 때는 이제 비옥회의 와이어 플러스라고 하는데, 이거는 한국은행, 모든 중앙은행에는 거액결제 시스템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은행이 운영하고 있는 거액결제 시스템 이름이 비옥회의 와이어 플러스입니다. 왜 플러스냐? 이거 뭐 제가 설명할 건 아닌데, 예전에는 BOK 와이어였어요. 그게 개선을 해서 다시 시스템을 다시 재구축해서 플러스 이렇게 붙였습니다. 그래서 이 경쟁 입찰에서 이제 낙찰이 되면 이것을 이제 한국예탁결제원에서는 채권을 일괄 이제 등록을 요청을 하게 되겠죠. 한국예탁결제원에. 그리고 예탁결제원은 이 국고채 전문 딜러, 즉 입찰에 참여한 낙찰을 받은 국고채 전문 딜러 계좌에 채권을 이제 기장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한국은행의 이 국고채 전문 딜러들이 당좌 예금을 가지고 있는데, 이 당좌 예금, 자기네들 당좌 예금에 입금을 하게 됩니다. 입금된 금액은 정부도 이제 한국은행에 당좌 예금 계좌가 있는데, 그 정부 당좌 예금 계좌에 입금을 함으로써 발행 절차는 이제 마무리가 되는 거죠. 국고채 만기는 아까 설명드렸듯이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3년, 5년, 10년, 20년, 30년. 이 순서대로 이제 발행이 됐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고, 아까 설명을 안 드린 게 이제 물가 연동 국고채인데요. 물가 연동 국고채라는 것은 원금과 이자가 물가에 따라 변화하는, 그래서 이제 구매력을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그런 이제 채권이 되겠습니다. 예전에는 그래도 관심이 있었는데 근래에는 관심이 별로 없어요.
왜냐? 물가 연동 부채는 실질 구매력을 유지를 하는 거기 때문에 물가 상승률이 높으면 높을수록 가격이 비싸지거든요. 근데 요즘에 물가는 그렇게 높지가 않잖아요. 과거에 비해서. 그래서 요즘에는 물가채는 국가에서도 잘 발행을 안 하고 있고, 물론 활성화를 하려는 노력을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기대 인플레이션, 투자자들의 미래의 기대 인플레이션이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미래 기대 인플레이션을 파악하기 위해서 육성을 하려고는 합니다. 근데 현재는 수요가 그렇게 많지는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아까 이제 국고채 전문 딜러가 발행 메커니즘에 나왔는데, 국고채 전문 딜러란 1999년 7월에 이제 도입이 된 제도인데, 한마디로 국채를 유통을 잘 시키고자 유인을 주면서 이 사람들이 입찰에 참여하도록 해서 국고채 발행을 원활하게 하고자 그렇게 도입한 제도입니다. 국고채 발행 시장에서 독점적으로 국고채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대신에 의무도 있는데, 유통시장에서 호가를 제시하는 거죠. 매도 매수 호가를 제시하는 등 시장 조성 의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이제 이런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고채 이 PD는 여러 가지 혜택이 많기 때문에 사실은 PD가 되고자 많은 그 증권사나 은행들이 노력을 해요, 사실. 그래서 노력을 하는데, 기획재정부 장관이 1년에 한 번 국고채 거래 실적하고 재무 건전성 등을 평가를 해서 발표를 합니다. 그것이 이제 2014년 11월 말에 현재 20개사, 은행 10개, 증권사 10개. 이렇게 현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고채 통합발행 제도인데, 국고채 통합발행 제도는 사실 아까의 발행 잔액만 나왔지만 발행 금액으로 보면 만기별로 한 20조 원씩 한 해에 발행이 돼요. 3년, 5년, 10년 모두 한 20조 원 정도 한 해에 발행이 됩니다. 물론 경제 규모가 이제 증가하고, 그다음에 이제 재정 정책, 이런 정책적인 측면에서 국채가 이제 늘어나는 추세는 거치고 있는데, 이 20조 원의 금액을 시장에 한 번에 한시에 내놓는다, 그러면은 상당하겠죠, 그 시장 충격이. 그래서 국가에서는 이것을 월별 균등 발행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20조 원을 올해 예상을 하고 있으면 이걸 12번으로 나눠서 매월 2조 원씩 이런 정도로 균등하게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발행 일자가 서로 다르겠죠. 발행 일자가 다르면 만기도 다를 테고요. 만기가 다르면은 시장에서 오히려 유통량이 적어요. 유통량이 적으면은 그만큼 가격은 낮아지겠죠. 왜냐하면 내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유동성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유통량도 어느 정도 확보를 하고 원활한 거래를 위해 발행이라든가 일단 유동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을 일정 기간 내에 발행된 채권들은 모두 만기와 발행 일자를 동일시 여깁니다. 그래서 같은 발행일과 같은 만기로 발행을 해요. 이것이 이제 국고채 통합 발행 제도입니다. 효과는 아까 이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유동성을 제고하고 이자 비용을 절감하고 지표 금리를 형성한다. 그래서 연간 신규 발행 횟수는 3년물은 6월과 12월 연 2회. 그 다음에 이제 장기물 쪽은 2년에 한 번씩 이렇게 이제 통합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국고채 발행 및 발행 잔액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해에 3년, 5년, 10년은 대개 20조 원. 이렇게 발행을 하고 매월로는 한 2조 원 이내 정도로 이렇게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20년물, 30년물은 지금 한 10조 원 내 정도로 이렇게 발행을 하고 있고, 물가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발행이 거의 없죠. 발행되는 부분이 상당히 낮아졌습니다. 발행액도 증가 추세를 이렇게 보이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다음에 이제 국고채 발행이 했으면 유통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상환이 될 텐데, 상환하는 것은 가장 일반적인 건 만기 상환이겠죠. 만기 상환. 아까 그 상환의 메커니즘은 이 뒤에 나올 텐데, 발행 메커니즘은 우리가 봤고요. 상환할 때 일반적인 건 만기 상환이지만, 그 국가에서 이제 국채 상환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또 있습니다. 첫 번째는 조기 상환.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교환제도. 언뜻 용어에서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조기 상환은 만기 이전에 금액을 되돌려주는 거죠. 상환하는 거죠. 채권 보유자한테 상환하고 그것을 또 이제 그 신규물로 이제 발행을 하는 이런 형태가 됩니다. 그러니까 동시에 시차적으로는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지만 서로 신규물을 사는 투자자와 경과물을 환급받는
그 원금과 이자를 다시 회수하는 그런 투자자는 서로 다른 투자자가 될 수 있겠죠. 그런데 국고채 교환은 이건 같은 사람입니다. A라는 사람과 국가가 A라는 사람한테 경감을 받고 신규를 이렇게 주고, 그래서 이거는 차액만 교환을 합니다. 예, 차액만. 경과물이 80억 원이고 신규물이 100억 원이다. 그러면은 20억 원이 이제 차액만 교환이 되는 거죠. 앞에서는 이제 100억 원, 80억 원 다 각각 거래가 되는 거고요. 국고채 상환 메커니즘은 발행의 역순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역시 정부에서는 한국은행한테 상환 업무를 위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한국은행은 한국은행 내에 있는 한국예탁결제원 당좌 예금의 그 상환 금액을 입금을 합니다. 그러면 한국예탁결제원은 한국은행 내에 당좌 예금을 가지고 있는 국고채 보유 기간은 당좌 예금에 이체를 시켜주고요. 없는 투자자도 있겠죠. 한국은행 당좌 계좌가 없는 투자자한테는 거래은행을 통해서 거래은행의 계좌에 입금을 시켜줍니다. 그러면 거래은행이 알아서 투자자한테 입금을 시켜주게 되겠죠. 다음은 유통시장입니다. 유통시장은 우리가 좀 알기가 그래도 쉬운 시장입니다. 발행시장은 제도적인 측면이 많았고요. 유통시장은 가격적인 측면이 많기 때문에 그나마 좀 이해가 쉬운 시장이 되겠습니다. 유통시장의 기능은 유동성을 제고하는 시장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투자 수익도 실현할 수 있는 시장입니다. 장내시장과 장외시장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장외시장이 거래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뒤에 이제 표로 나오겠지만. 그래서 우리나라 채권 유통시장의 특징은 장외 거래가 대부분이고 주로 브로커를 통한, 메신저를 통한 브로커 거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부분도 여러분들 프린트에는 투자자 써 있는데 제가 정확히 매수자와 매도자를 바꿔놨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장외시장과 장내시장 비교하는 것은 뭐 주식에서도 뭐 우리가 얘기할 수 있고 어느 상품이든 뭐 동일한 거기 때문에 크게 뭐 얘기할 거리는 없지만, 일단 채권의 특정지여서 우리가 생각을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장외에서는 거래 참가 기한이 제한이 없어요. 근데 장내에서는 국채 전문 유통시장하고 일반 채권 시장이 있고, 이 장내라는 건 한국 거래소에서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국채 전문 유통시장 같은 경우에는 참가자가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매매 방식은 장외에서는 양자 간의 거래를 하니까 상대 매매고, 장내는 뭐 경쟁 매매죠. 내가 상대방을 알 수 없는 거죠. 주식 거래 해보셨으면 아시겠지만, 나머지를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방금 이제 장외거래가 비중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가 많이 떨어진 것 같지만 사실은 이게 장외거래 비중인데 95%에서 85% 떨어졌지만 사실 85%도 상당히 높은 수준이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여전히 장외거래가 비중이 높다. 다만 이제 장내거래도 조금씩 이렇게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채권 종류별로 거래가 가장 많은 것은 이제 국채가 되겠습니다. 국채가 아무래도 유동성도 높고 하니까 거래량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겠죠. 다음에 이제 통한증권. 통한증권도 상당히 인기가 높아요. 유동성이 좋기 때문에. 기관별 채권 보유 비중을 한번 보죠. 이거는 이제 주의하셔야 될 거는 예탁자 기준입니다. 예탁하고 있는 명의자 기준인데, 은행이 가장 5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통한증권의 경우. 물론 전체 채권으로는 한 25% 차지하고 있지만 역시 절대적으로 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한 가지 특징적인 거를 설명을 드리면, 자산운용사와 증권사는 채권을 단기적으로 좀 운용하는 성격이 강한 기관들이고요. 보험사와 연기금은 상대적으로 채권을 장기적으로 운용하는 기관입니다. 여기 보시면 표가 나죠. 통한증권은 만기가 길어봤자 2년이거든요. 가장 긴 것이. 자산운용사와 증권사는 상대적으로 통한증권 비중이 높아요. 근데 보험사와 연기금은 국채 비중이 높죠. 여기서 국채의 대부분은 국고채이기 때문에 국고채 장기물을 보험사와 연기금이 상당 부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우리가 홈페이지에서 이제까지 가격 변수들을 설명을 드렸는데,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혼자 연구를 하는 목적이라든지 보고서를 쓰실 때 참고할 수 있는 홈페이지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채권수익률 금융투자협회 채권정보센터 홈페이지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매일 호가 수익률을 5시 30분 기준으로, 사실 이게 이제 종가로 보시면 되는데요. 이걸로 이제 우리가 금리 변화를, 여기 기간별이 있잖아요. 이 기간별 콤보 버튼 누르면은 기간별로 금리 변화를 알 수가 있습니다. 제일 밑에 여기 CD 금리도 있고 CP 금리가 있으니까 또 회사채 금리도 여기 있는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채권 시가 평가 제도인데요. 장부가 평가를 2000년까지 했어요. 근데 장부가 평가를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수익률이 높은 채권만 제 장부에 담아요. 왜냐하면 시가 평가를, 가격이 떨어져도 그 가격 변화를 반영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신용 위험도가 높아지면 신용이 경색되고 이러면 그 채권 가격은 거래가 거의 안 되거든요. 가격이 급나갑니다. 그런데 장부각 평가로는 여전히 높은 가격으로 매겨져 있으면 얼마나 불합리하겠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이제 2007년 전면 개정해서 지금은 다 시가평가를 합니다. 어떤 걸로 시가평가를 하느냐? 앞 페이지에서 보셨던 금융투자협회에서 발표하는 최종호가 수익률, 또는 뒷페이지에 보실 민간 채권 평가회사에서 공시하는 수익률. 예. 그래서 현재 민간 채권 평가 회사는 4개가 있습니다. 뒤에 한번 보시면은 이것이 이제 역시 금융투자협회에서 친절하게 민간 채권 평가 기관에서 공시하는 채권 시가평가 기준 수익률을 제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민평 평균이라고 되어 있는 콤보 버튼을 누르시면 아까 4개 기관별로도 볼 수 있고 4개 기관의 평균으로도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상당히 다양한 채권들이 만기별로, 어찌 보면 이것을 나열하면 수익률 곡선이 되는데 이 만기별로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어서 여러분들 그 금리 파악하실 때 좋은 정보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이제 채권 시장이 마감이 되면 대부분의 기사에서 언급이 됩니다. 주식시장 마감처럼. 이거를 참고적으로 넣은 거는 신문사 그 채권 시장을 넣었을 때는 저작권에 또 위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한국은행 홈페이지에서 이렇게 한국은행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금융경제 동향에도 시황이 적혀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한번 읽어보면 국고채 수익률은 전일 미국채 금리 상승 등으로 소폭 상승하였다가 오후 들어 외국인의 국채 선물 순매도 증가에 따라 상승폭을 확대하여 전일 대비 4.3bp 상승했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결국에는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채권 금리는 미국 금리에 상당히 영향을 받는다. 두 번째는 우리나라 국채 선물 시장에 영향을 상당히 받는다. 거기에서 특히 외국인 투자, 동향에 대해서 영향을 받는다. 선물을 매도하면 가격이 채권 시장, 현물 시장에서는 채권 가격이 낮아지겠죠. 금리는 올라갈 것입니다. 또 미국 금리가 오르면 우리나라 금리도 올라갈 것이고요. 그래서 이날은 14년 12월 3일인데 이날은 채권 금리가 전일 대비 4bp 정도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국고채하고 회사채 금리를 이렇게 그래프로 한번 나타내봤어요. 앞에서 계속 그래프들이 나오는데 이 그래프들은 나름대로 그래도 이제 제가 작성을 하면서 의미를 좀 부여한 그래프입니다. 여기에서 의미는 뭐냐면 지금 국고채 금리는 추세적으로 아까 떨어지고 있다라는 거, 시중금리가 내려오고 있다라는 거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프 4개를 그린 이유는 파란색 그래프하고 노란색 그래프는 국고채 3년짜리가 파란색, 국고채 10년짜리가 노란색이에요. 노란색을 보시면은 항상 3년보다는 높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만기가 길면 금리는 높다, 수익률은 높다. 이런 거를 한번 나타내 보기 위해서 한번 그려봤고요. 그 다음에 회사채 금리 3년짜리가 AA- 등급이 빨간 점 그래프고 회사채 3년 A- 등급이 이 보라색 점 그래프인데, 점선인데, 신용등급 체계에서는 이 영문자가 많을수록 높아요. 그리고 영문자가 빠를수록 신용등급이 높은 거고, B보다는 A가 높고, 그 다음에 A보다는 AA보다는 AAA, 이렇게 높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채 3년 A- 등급보다는 회사채 3년 AA- 등급이 신용등급이 높다. 신용등급이 높으면은 신용위험이 적은 거니까 상대적으로 금리가 낮겠죠. 그래서 이런 4가지 그래프들이 다 어느 정도의 우리 그 앞에서 배운 내용을 요약할 수 있는 표가 되겠습니다. 국고채는 회사채보다 다 금리가 낮게 있죠. 이거는 국고채는 무위험 채권이기 때문에 당연히 신용위험이 없기 때문에 금리가 낮아야 될 것입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한 10분 쉬었다가 3시 5분에 다시 금리 파생 상품 시장하고 나머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을 계속해서 드리겠습니다. 짧은 10분이 어떻게 좀 쉬셨는지 모르겠어요. 내용이 좀 지루할 수 있고 우리가 흔히 접하는 주식이라면 좀 더 이야기가 재밌고 그랬을지 모르겠는데 사실 이 투자 상품이라는 게 손해볼 때는 되게 뼈아프지만 또 거기에서 수익을 거뒀을 때는 되게 기분이 좋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런 채권 부분은 실제로 여러분들께서 거래를 해보시거나 이런 부분이 많지 않을 거기 때문에 다소 좀 어려울 수도 있고 흥미가 다소 좀 주식보다는 적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나머지를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리 파생 상품 시장인데요. 파생 상품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기초 가격의 변화에 따라서 그 가격 가치가
변화하는 그런 상품을 우리가 파생금융 상품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기초자산은 그러면 뭐가 있느냐? 금리도 될 수가 있겠고요. 주가, 환율, 신용, 상품. 여기서 이제 신용이라는 거는 최근에 많이 증가를 했죠. 우리가 2008년 서프라임 모기지 나면서 보통 이제 시장에 어떤 부도 기업이 많아진다든지 신용 위험이 많아진다든지 그럴 때 이제 이 신용 기초 상품이 신용인 거래가 많거든요. 근데 사실 이따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현재 비중은 그렇게 크진 않아요. 증가세는 유지하고 있지만 비중은 현재 크지 않은 거는 나머지 그 기초 상품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계약 유형으로는 선물, 수합, 옵션 등이 있어요. 여기에 기술은 안 했지만 선도라는 것도 있고 수합과 옵션이 결합된 수합션 이런 것도 있습니다. 참고로만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성은 다들 아시겠지만 높은 레버리지가 특성이죠. 그리고 이제 높은 상대방 위험도 있고요. 여기서 상대방 위험이라는 게 잘 감이 안 잡히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주식 선물이나 옵션을 거래해 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장내에서 거래가 되잖아요. 그래서 장내에서 거래하는데 웬 상대방 위험 이렇게 이제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나중에 이제 거래 그 잔액 비중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에서 잔액 기준으로 봤을 때 거래가 그렇게 장내에서 거래되는 게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명목 기준으로 봤을 때는 장외 거래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 장외 거래라는 거는 양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서 거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상대방 위험이 상당히 높아요. 거래 목적은 해지 거래, 투기적 거래, 그리고 이제 종종 차익 거래로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전체 우리나라 파생금융시장의 한번 그 현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기초 자산별로 먼저 한번 나눠봤어요. 여기는 이제 퍼센테이지는 아니고 비중은 아니고 이제 천조 원 단위로 1000조 원이니까 사실은 이거 37.5면은 경이에요, 경. 상당히 그 금액이 큰 금액이 되겠죠. 왜 그 거래 금액이 크냐? 이 명목 금액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제가 200억 원을 기초 자산으로 해가지고 변동금리와 고정금리를 수합하는 그 수합 거래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실제로는 명목 금액 200억 원의 금리만 교환하는 거거든요. 그것도 차액으로 교환을 합니다. 그런데 명목 금액은 200억 원이잖아요. 따라서 이런 현상 때문에 상당히 단위가 높습니다. 거래 현황이니까 이 가장 거래가 활발한 거는 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한 파생상품이 되겠어요. 그 다음이 이제 통화가 될 테고, 그 다음에 이제 이자율이 될 것입니다. 주식이 왜 이렇게 높냐? 그거는 양쪽 우측 그래프와 연관지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우측은 잔액입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거래가 청산이 되면 그거는 반영이 안 돼요. 즉 만기일, 옵션 만기일 한 달이잖아요. 주식시장에서. 선물 만기일 3개월입니다. 만기가 되면은 그거는 사라져요. 사라지니까 잔액으로 보면은 이 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한 이것의 잔액은 100조 원. 100조 원밖에 안 돼요. 비중으로 보면 2.1%. 그런데 방금 설명을 드렸듯이 이자율 수합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잔액이 길거든요. 보통 1년에서부터 10년짜리가 거래가 많이 되는데 잔액의 그 발행 만기가 길기 때문에 계약 만기가 길기 때문에 다 살아남게 되는 거죠. 10년 동안 줄곧. 그래서 이자율 파생 상품이 잔액으로 봤을 때는 가장 많습니다. 65.2%. 통화가 31.6%. 주식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100조 원 정도, 이 정도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참고적으로 주식이 거래가 많은 이유는 또 하나는 만기 영향도 있지만 그 개인 투자자들이 그래도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한 선물이나 옵션 시장에서 참여율이 높아요. 여러분들 중에서도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워낙 고위험 상품이다 보니까 그렇게 수익이 좋진 않을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예. 물론 이제 단기적으로 보면 큰 수익을 노릴 수가 있어요. 예전에 우리가 9.11 테러 났을 때 대부분 이제 저도 이거는 그때 제 기억으로는 대부분이 이제 옵션에는 내가격, 등가격, 외가격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외가격이라는 거는 이 현재 행사 가격,
스트라이크 프라이스라고 하는데 행사 가격의 바깥에 있는 상품이에요. 그러니까 그 가격, 행사 가격 안으로 들어와야 내 옵션을 행사할 수 있는데 이 외가격이 되면은 내 옵션을 행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아주 낮겠죠. 그런데 이것이 9.11 테러가 일어나면서 주가가 급락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재미삼아 외가격으로, 그때는 이제 외가격 하면은 맨 끝에 있는 외가격 정도가 한 1,000원 정도 이렇게 사거든요. 그러면은 복권 구매하듯이 만기일 근처에 이렇게 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한 500배인가 이렇게 터져서 10,000원짜리 한번 복권 산다고 보고 그러면은 얼마입니까? 500만 원인가요? 그래서 그때 9.11 테러 이후에 개인들 중에도 가끔 이렇게 복권 구입하듯이 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근데 저희 입장에서는 그냥 열심히 일해서 이렇게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투자해서 그때 500억 원인가 이렇게 200억 원인가 큰 자금을 벌었는데 한 달 만에 다 잃었다는 그런 또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변동성이 큰 시장이기 때문에 반드시 주의해야 되겠다. 우리는 이론상으로만 이렇게 경험해보는,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가장 비중이 높은, 잔액 기준으로 가장 비중이 높은 이자율 파생 상품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죠. 먼저 이것도 역시 1,000조 원 단위인데요. 거래 현황을 보면 선물이 가장 많아요. 왜냐하면 선물은 만기가 있고 장내 거래이기 때문에. 그다음은 이제 수합이 있죠. 이따가 이제 수합 시장은 다시 설명을 드릴 텐데. 그런데 이것을 잔액 비중으로 보면 똑같은 현상이 벌어집니다. 수합이 95.7%예요. 그다음에 선물은 온데간데 없어요. 그다음에 옵션이 있습니다. 옵션도 역시 이제 장외 거래인데 수합도 장외 거래고 기타 부분에 이제 선물이, 여기 있는 선물이 들어가는 것이죠. 지금 여기 있는 금융감독원 이 자료 출처는 여러분들이 다 이 보고서를 쓴다든지 연구 목적으로 활용하신다든지 대부분은 여러분들이 이용하실 수 있는 그 통계를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밑에 이 주석 자료 출처를 보면 금융감독원 가시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면 되겠어요. 모든 그래프 상에. 저희가 사용하는 단말기도 있는데 대부분 여러분들께서 그 단말기를 이용하시기 어렵기 때문에 한국거래소라든지 이런 데 들어가시면 다 자료가 있습니다. 그러면 국채 선물 시장의 개요를 한번 보죠. 아까 그 시황에서 언급을 드렸듯이 오늘 금일 채권 시장은, 채권 금리는 전일 미국채 금리 상승과 외국인 국채 선물 순매도의 영향을 받아 금리가 상승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만큼 국채 선물 시장은 현물 가격에, 현물 금리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채 선물을 한번 보게 되는데 우리나라에는 3년 국채, 5년 국채, 10년 국채가 있어요. 근데 5년 국채는 거의 거래가 안 됩니다. 그래서 3년 국채하고 10년 국채가 거래가 활발한데 상대적으로 만기가 짧은 것이 더 거래가 활발해요. 대부분은 좌동이라고 써있듯이 대부분은 다 같습니다. 근데 기초자산의 형태만 다르고 기초자산이 3년 국채 같은 경우에는 만기가 3년이 되겠죠. 그리고 표명금리는 모두 같아요. 액면금액도 같고 이런 가상의 채권을 기초로 해서 발행하는 파생 상품이 이제 선물이 되는 거죠. 참고적으로 보면은 여기 액면은 1억 원이고 1억 원은 이제 100.00 이렇게 이제 가격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호가 단위는 0.01포인트. 우리가 틱이라고도 해요. 네. 0.01 상승했다 하면은 채권 선물 가격이 상승했다 하면 1틱 상승 이런 식으로. 최소 가격 변동 금액은 10,000원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거 자체가 100.00이 1억 원이니까 만으로 나눠보면 10,000원이 나오는 거죠. 거래 시간은 주식하고 좀 다르죠. 주식도 역시 5시에 끝나지만 주식 선물도 3시 15분에 끝나죠. 이 채권 같은 경우에 9시부터 3시 15분까지가 그 선물 거래 시간이고 최종 거래일에는 11시 30분에 끝나요. 상당히 일찍 끝나죠. 결제월은 3, 6, 9, 12, 최종 거래일은 이것도 이제 주식하고 좀 다르죠. 주식 선물 옵션 만기일은 둘째 주 목요일이죠. 결제월은 최종 거래일은 그 세 번째 매달이 아니고 3, 6, 9, 12월에 세 번째 화요일이 됩니다. 결제 방법은 현금 결제인데 사실 옛날에 3년물은 계속 줄곧 현금 결제였어요. 현금 결제, 현물 결제가 아니고 현물 결제를 하게 되면 거래가 좀
안 될 것 같아요. 유동성이 낮고 현물을 직접 인수를 해야 되고 그런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과거에는 10년 국채 선물 같은 경우 현물로 결제를 했거든요. 그러다가 이것이 이제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2010년에. 그래서 지금은 다 현금 결제고요. 국채 선물 거래하고 현물 거래를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뭐 많이 아시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주식과도 비교를 하면서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크게 설명을 드릴 거는 없고요. 다만 특이한 거는 기초자산 인도 여부가 좀 특이하죠. 기초자산 인도 여부는 선물 거래 같은 경우는 주식과 마찬가지로 만기 이전에 대부분 반대 매매 청산을 하게 되죠. 그래서 자본 이득만 얻는 시세차익만 누리는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증권 그 현물 거래 쪽은 증권 동시 결제 시스템이라고 썼는데 이건 다른 자료를 찾아보시면 이해가 편할 것 같아요. 예컨대 뭐 한국은행 홈페이지에는 간행물 중에 단행번호로 되어 있는 우리나라 지급결제 현황 이런 게 있거든요. 이게 이제 결제 파트이기 때문에 DBP라는 그 결제 제도에 대해서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제가 채권을 매수자한테 인도는 했어요. 인도를 했는데 돈이 안 들어와요. 또는 제가 채권 매수자인데 돈은 지급을 했는데 상대방한테 채권을 아직 받은 적이 없어요. 그렇게 되면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현금과 어떤 현물을 동시에 결제시키는 이런 시스템이 DBP, 연관된 기관은 한국은행 거액결제 시스템과 예탁결제원 시스템 이렇게 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선물거래의 유형입니다. 해지거래, 투기거래, 차익거래가 있는데요. 차익거래는 이제 뒤에 나올 텐데 해지거래는 금리 상승에 따른 가격 변동 위험을 해지하는 것이죠. 금리 상승을 하게 되면 아까 채권 가격이 하락한다고 했잖아요. 제 채권 가격이 하락을 하는데 만기까지 간다면 사실 일시적으로 채권 가격 떨어지는 거는 문제가 안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일부가 아니라 대다수 채권 투자 기관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가평가를 하거든요. 즉 오늘 가치가 떨어지면 가치가 떨어진 대로 손익에 반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해지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어떻게 해지하느냐? 반대 포지션을 구축을 하면 되는 거죠. 즉 금리 상승에 따라서 금리 상승을 하면 현물 가격이 떨어지니까 선물 쪽에서는 올라가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채 선물을 매도를 하면 되는 거죠. 또 투기 거래로도 활용을 할 수 있는데 아까 레버리지 말씀을 드렸는데 3년 국채 선물 같은 경우에 개시 증거금률이 0.75%밖에 안 돼요. 액면가 100을 거래하고자 할 때 0.75만 있으면 저는 그 거래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100을 0.75로 나눠보면 133배가 나오거든요. 엄청난 레버리지죠. 따라서 리스크가 상당히 큽니다. 국제 선물 시장의 증거금률은 뭐 만기가 길수록 조금씩 높아지는 형태를 갖추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차익 거래를 한번 볼까요? 차익 거래는 선물과 현물의 어떤 가격 차이를 이용해서 거래하는 겁니다. 고평가된 자산을 팔고 저평가된 자산을 제가 취하면 그것은 이득이 남겠죠. 어떤 조건 하에 만기에는 가격이 서로 동일해진다라는 가정하에 실제로 만기의 가격이 동일해지니까요. 그래서 현물가가 낮을 때에는 현물을 매수하고 선물 매도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래를 매수 차익 거래라고 해요. 항상 기준은 현물이라고 보시면 돼요. 현물을 매수했다, 매수 차익 거래. 현물을 매도했다, 매도 차익 거래. 이건 뭐 주식시장에서도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테니까 그 용어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면 현물 가격과 선물 가격의 관계를 한번 보죠. 일단 현물을 보유하게 되면 저는 비용과 이득이 발생해요. 비용 측면에서는 보관 비용이 있겠죠. 여기서 이제 보통 상품 같은 경우는 보관 비용이 있는데 채권 같은 경우는 돈을 빌려서 투자를 하는 거니까 돈을 빌릴 때 적용하는 금리, 즉 그 돈을 대체로 단기금리로 빌리기 때문에 콜 시장이나 RP 시장에서 단기금리로 빌리기 때문에 단기금리가 보유 비용이 되겠고 그 운용은 장기금리로 운용을 하기 때문에 장기금리는 보유 수익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선물을 가지고 있다면 현물 대비 선물 가격은 현물의 비용은 더해주고 현물을 가짐으로써 이득을 보는 C는 이 보유 수익은 빼주면 선물 가격이 되겠죠. 이렇게 하면 A 플러스 B 마이너스 C가 선물 가격인데 대체로 단기금리는 장기금리보다 낮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따라서 B가 C보다 낮기 때문에 선물 가격은 현물 가격보다 낮은 것이 보통입니다. 일반적으로. 또 하나를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에서는 채권에 대한 공매도가 제한되어 있어요. 공매도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공매도 대신에 해지를 하기 위해서는 선물 매도 해지를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선물 매도가 더 활발한 시장이에요. 우리나라 시장이. 선물 매수보다는. 공매도가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선물 매도가 활발하기 때문에 가격은 낮겠죠. 예, 팔려는 사람이 그만큼 많은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아이고, 죄송합니다. 아이고가 나왔네요. 이 선물 시장은 현물 가격보다 선물 가격이 보통 낮은 형태를 그리고 있는데 상품 같은 경우는 정반대입니다. 왜냐하면 보유 수익이 없기 때문에. 저는 상품 원유를 샀다. 선물 거래를 했다. 현물로 원유를 가지고 있으면 저는 그거를 보관해야 될 창고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데 보유 수익은 없는 거죠. 현물을 보유함으로써 기한 동안 보유 수익은 없는 거니까 이 C 부분이 빠져서 선물 가격이 현물보다 높은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기에 가면 선물이 보통 저평가돼가지고 만기로 가면 갈수록 현물과 가격이 비슷해집니다. 만기일에는 일치하는 게 이제 되고요. 이 용어가 있는데 백오데이션, 컨텐고 이거는 주식시장에서 많이 시황 이렇게 보셨을 때 많이 접해 보셨을 거예요. 선물이 고평가되어 있다, 컨텐고. 그다음에 선물이 저평가되어 있다, 백오데이션. 이렇게 우리가 시장에서 부릅니다. 명칭을. 시장 베이시스라는 건 선물 가격에서 현물 가격을 뺀 것입니다. 그래서 선물 가격이 보통 국채 선물 시장에서 현물 가격보다 낮기 때문에 시장 베이시스는 보통 낮게 시작해요. 마이너스로. 그러다가 이것이 이제 만기일에 가까워지면 이렇게 0으로 이제 수렴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모양들이 톱니바퀴처럼 이렇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과거에 비해서 이 이제 톱니바퀴처럼 생겨된 이 높이가 진폭이라고 해야 될지 그런 부분이 작아지고 있는데 요즘에는 차익거래, 선물과 현물의 가격 차를 이용한 차익거래가 상당히 좀 어려운 시장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거래 규모입니다. 3년 국채 선물만 명시를 했는데요. 일평균 거래량을 보기 전에 먼저 일평균 미결제 약정을 한번 보죠. 미결제 약정이라는 거는 제가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 포지션입니다. 그러니까 청산되지 않은 거래들. 매수면 매수, 매도면 매도, 오픈되어 있는 포지션 자체들을 우리가 미결제 약정이라고 하는데 미결제 약정이 완만하지만 꾸준히 증가를 하고 있어요. 이것이 이제 일평균 기준이기 때문에 별로 높이 증가하는 것 같지는 않지만 사실 뭐 10만 계약에서 12만 계약에서 20만 계약 넘게 거래가 많이 이렇게 증가한 형국입니다. 일평균 거래량을 보면은 조금 미결제 약정과는 다른 모습이죠. 2011년에 최고점을 찍고 12년, 13년, 14년 이렇게 좀 낮아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사실 변동성이 심할 때 거래가 더 상당히 많아요. 우리 주가 떨어지면 주가 급락하는 그 주식들 한번 보셨습니까? 거래량이 폭발합니다. 폭발. 예. 아주 뭐 서로 팔지 못해 안달이 난. 어떤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하한가를 맞게 되면 점하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장 시작하자마자 하한가 맞는 아주 지옥에 간 듯한 느낌이 드는 그런 경우에는 거래가 안 되겠죠. 다만 조금 하락해서 시작했는데 줄곧 주가가 흘러내린다. 그런 때는 거래량이 폭발을 합니다. 네. 저평가됐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달려드는 거죠. 매수자들이. 근데 이제 저평가됐다고 샀는데 알고 보니 하한가 맞고. 그래서 이런 어떤 우리 유가증권 시장이라든지 파생상품 시장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상당히 리스크가 있는 시장입니다. 투자하실 때 반드시 주의가 필요한 시장이에요. 그래서 변동성이 심해질 때 거래량이 늘어나는데 2010년에서 2011년까지 우리가 2010년 7월에 2.0%에서 인상하기 시작해가지고 기준금리를 2011년 6월까지 3.25까지 올렸어요. 빠른 시간 내에 올렸기 때문에 이때 상당히 거래가 활발합니다. 물론 참여자들도 늘고 전 자연적인 증가세도 물론 있겠지만 그런 현상이 있었고요. 그런데 2011년 이후에는 2012년, 13년, 14년에 들어서는 2012년 기준금리 2번이나 13년 1번, 14년 2번 이렇게 되면서 상당히 어떤 거래량이 좀 감소되는 이런 현상을 보이고 있고 14년에는 6월까지는 금리 변동이 거의 없었어요. 6월에 8월에 기준금리 인하를 했지만 인하 심리는 6월 그 금통위 회의 때부터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형성이 됐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 이전까지는 금리 변동폭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거래량이 많이 줄어든 모습을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투자자별 거래 비중이죠. 외국인은 24%밖에 차지하고 있지 않지만 중요한 거는 증가하고 있다. 이런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가장 큰 비중은 증권 선물, 이 증권사들이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고요.
사실 이 많이 차지하고 있는 목적 중에 하나는 해지 거래를 해야 되는 그런 유인 때문에 이렇게 많은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은행도 물론 뒤에 나오겠지만 해지를 해야 되고요. 외국인 국채 선물 누적 순매수하고 고채 금리입니다. 이건 아까 시황에서도 나왔듯이 외국인이 국채 선물을 매수하면 금리가 떨어지고 매도하면은 금리가 상승하는 이런 모습을 보실 수가 있어요. 다음은 이자율 수합 시장입니다. 이자율 수합이라는 것은 고정금리하고 변동금리를 교환하는 시장입니다. 파생상품 시장에서 이자율을 기초자산으로 한 파생상품 시장에서 가장 큰 잔액 기준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시장이에요. 장내 거래도 아니고 장외 거래입니다. 장외 거래고 양 기관 간 거래를 하고 액면 금액이 상당히 큽니다. 고정금리와 변동금리를 교환하는 거래고요. 원금 교환은 없습니다. 이자 교환만 네팅해서 차감해가지고 이자 차액만 교환하는 거래가 되겠습니다. A은행과 B은행 간 거래를 한번 볼까요? 여기에서 이제 IRS 페이라는 거는 이 IRS 금리를 준다라는 뜻이에요. IRS 금리는 고정금리입니다. 즉 아까 이 IRS 이자율 수합 거래가 고정금리와 변동금리를 교환하는 거래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IRS 페이는 IRS 고정금리인 IRS 금리를 주는 사람이다. 주는 기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CD 금리는 대표적인 우리나라에서 변동금리입니다. 그래서 B은행은 고정금리를 받는다 해서 IRS 리시브라고 하고 CD 금리를 주는 이런 거래가 IRS 거래가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IRS 수합시장 거래를 이자율 수합시장 개요를 보면 거래 기간은 1에서 10년 거래가 활발하고요. 최소 거래 금액은 은행 간 시장의 경우 100억 원 정도. 그다음에 변동금리인 91일물 CD 금리를 IRS 금리와 교환을 하고 매 3개월마다 이자 교환을 합니다. 보통 브로커가 있어서 이제 중개인의 거래주소원에 의한 장외 거래로 되고, 이 부분은 좀 어려울 수가 있는데, 중앙청산소를 통한 청산 의무가 2014년 6월 30일부터 시행이 됐어요. 적격원화 IRS 거래 대상으로. 그러니까 예전에는 양 당사자 거래였기 때문에 거래 상대방 리스크가 상당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 이후에 이런 어떤 장외 파생 상품 시장이 디폴트로 연결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생겨서 그때 이제 G20 이 회원국들이 논의를 했습니다. 그 결과가 이제 발표가 되고 우리나라도 거기에 맞춰서 죄송합니다. 2014년 6월 30일부터 이제 적격 IRS 거래는 중앙청산소를 통해서 청산을 해야 된다. 이런 게 이제 의무적으로 도입이 된 거죠. 중앙청산소 역할을 하는 건 현재 거래소가 인가를 받아서 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자율 수합 시 현금 흐름을 예시를 한번 나타내 봤는데요. A은행은 고정금리를 지급하고 변동금리를 수취하는 이 거래를 맺었는데요. 이때 A은행의 순 현금 흐름을 한번 나타내 봤습니다. 일단 고정금리를 매 분기마다 줘야 하기 때문에 매 분기니까 이자율 고정금리 2%니까 0.01을 4로 나눠야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0.5억 원이 얘네들은 비용으로 지출을 하고요. 변동금리는 받습니다. CD금리를 받기 때문에 CD금리는 거래 계약일을 그 금리로 해서 3개월 후에 교환을 하기 때문에 2.12가 2015년 3월 1일 날 교환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변동금리로 계산을 해보면 이때 2.12%가 0.0212가 되고 이를 4로 나누면 0.53억 원이라는 이득을 취하게 됩니다. 순현금 흐르면 서로 더해보면 0.303억 원이 되는데요. 중요한 것은 CD금리가 떨어지면 이 A은행이 받는 변동금리인 CD금리가 떨어지면 순현금 흐름이 마이너스로 이렇게 손해를 보는 경우가 되고, 여기에는 표시가 안 되어 있지만 CD금리가 오르면 수취하는 변동금리가 오르기 때문에 이 A은행은 순현금 흐름이 플러스로 더 증가할 것입니다. 이자율 수합 거래의 대표적인 유형인데요. 은행이 변동금리로 가계대출을 한다. 이렇게 가계대출을 할 때 재원을 조달해야 되잖아요. 대출해 줄 수 있는 재원을 조달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사내에 자금이 없다면 주로 이제 은행채를 많이 발행을 하죠. 그래서 은행채 1년짜리를 여기서 이제 발행을 했습니다. 고정금리 2.10으로 은행채 1년짜리로 이제 발행을 해가지고 국내 은행이 자금을 모았어요. 모은 다음에 이 자금을 조달해서 CD금리에 연동되어 있는 주택담보대출을 대출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이 대출을 하게 되면 CD금리가 변하기 때문에 CD금리가 높아지면은 은행은 이득을 볼 거예요. 그죠?
근데 CD금리가 아까 낮아지면 은행은 손해를 볼 겁니다. 이자 수익이 줄어드니까. 그래서 이 금리 변동에 따른 내 순현금 흐름이 변화하는 부분을 해제를 하기 위해서 IRS 시장 가서 A은행은 변동금리를 주고 고정금리를 확보하면서 수익을 고정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자율 수합 시장을 이용하면서 해지를 하는 방식입니다. 즉 IRS 1년짜리 금리를 받고 CD금리, 변동금리 CD인 금리를 이자율 수합 시장에 주는 이런 형태가 이제 국내 은행이 해지하는 보편적인 방식이 되겠습니다. 여기 참고적으로 나와 있는 수치들은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투기 거래는 이거는 이제 제가 전략적으로 오픈해놓고 공격적으로 이제 거래를 하는 게 되겠죠. 금리 상승이 예상된다 그러면은 저는 변동금리를 수취하는 게 좋겠죠. 고정금리 주고. 그러니까 IRS로 페이 거래를 하게 될 것입니다. 역으로 뭐 금리 하락이 예상된다 그러면은 변동금리를 받으면 안 되겠죠. 네. 변동금리 지급하고 고정금리를 받는. 다음은 통화수합 시장인데요. 아까 이제 파생상품 시장의 현황을 설명을 드릴 때 이 통화수합 시장은 기초자산의 통화인 거기에 포함된 거래예요. 그런데 왜 금리파생상품 시장이라는 이 항목에 여기를 언급을 했느냐. 그거는 CRS 금리라는 즉 통화수합에서 교환하는 이자율 CRS 금리라고 하는데 그 이자율이 그 금리 채권, 외국인 채권과 관련해 채권 투자와 관련해서 우리나라 그 현물 금리 시장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거를 넣어봤습니다. 내용을 보면 거래 상대방에 간에 사전에 정해진 만기와 환율 내역에서 사기한 통화로 차입한 자금의 원리금 상환을 상호 교환한다. 말이 너무 어렵죠.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제가 외국계 은행이 있고 국내 은행이 있습니다. 외국계 은행은 원화에 채권을 투자하고 싶어요. 그러면 원화가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국내 은행은 달러화가 좀 적어서 뭔가 달러화로 갚아야 되는데 달러화가 없어서 달러화를 필요로 해요. 그럴 때 통화 수합을 합니다. 서로 상대방 통화를 교환하는 것이죠. 그래서 외국계 은행과 국내 은행이 교환을 하고 만기에 다시 돌려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자는 어떻게 하느냐? 이자는 상대방에 해당하는 이자를 대신 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계 은행은 달러화를 국내 은행이 지급하고 이자를 대신 한국 원화에 대한 이자를 고정이자를 내줍니다. 그게 바로 CRS 금리입니다. 그러면 국내 은행은 어떻게 하냐? 보통은 변동금리로 적용을 받기 때문에 리보에 해당하는 그 금리를 외국계 은행에 주는 것이죠. 그래서 CRS 금리는 원화에 적용되는 고정금리다. 이런 정도 내용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나라 통화수합 시장의 개요는 만기는 1 내지 5년 위주로 거래가 되고 최소 거래 단위는 1천만 달러. 그리고 변동금리는 만기 6개월 리보 금리를 사용한다. 고정금리는 CRS 금리다. 이런 정도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방금 설명하려는 목적에 다시 이제 설명을 드리면 외국인의 통화수합 시장을 이용한 차익거래 명시인데요. 원화 채권 수익률, 즉 외국인이 CRS 금리를 통해서 국내 채권에 투자하는 거니까 원화 채권 수익률 높으면 CRS 금리보다 높으면 이득이 남는 거죠. 따라서 여기 뭐 복잡하게 써 있는데 이건 나중에 한번 참고 삼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014년 12월 1일 현재 만기 1년짜리 금리를 명시를 해놨습니다. 역시 여기 CRS 금리 1.19%, 그 다음에 채권 이자가 2.03% 이렇게 됩니다. 통화수합 시장의 차익거래 유인을 한번 살펴볼까요? 제가 통한증권 1년하고 CRS 1년을 한번 사용을 해봤어요. 끊임없이 통한증권 1년물이 가격이 높은, 금리가 높은 형국이 돼서 차익거래 유인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지만 유인은 낮아지고 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이제 최근의 이슈인데 그렇게 길게 만들진 않았어요. 최근에 오늘 이제 대학생분들께서 많이 오신다고 얘기도 듣고 해서 기초 개념 설명에 주안점을 뒀기 때문에 오늘 최근 동향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이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은 채권 시장에서 논의가 되고 있는 한 3가지 정도 한 페이지 각각 슬라이드 하나씩 만들어 놨기 때문에 충분히 제가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은 전달이 될 것 같아요. 먼저 이제 장기금리 동향을 한번 보고 이슈를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6월까지, 금년도만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요. 금년 6월 이전까지는 상당히 하락폭이 완만했습니다. 물론 글로벌 금리도 조금씩 완만하게 내려와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금리도 내려오긴 했지만 아주 미미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왜 내려왔느냐? 미 연준이 어떤 완화적 통화 정책이 장기화될 것이다. 즉 완화적 통화 정책이라는 것 중에 가장 이슈가 됐던 게 바로 이제
지금 현재 0에서 0.25%로 묶여져 있는 정책금리, 페더럴 펀드 금리를 언제 인상할 거냐? 이게 이제 이슈인데, 이때는 한파 영향도 있었고, 또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 사태, 지정학적 리스크 사태에 의한 글로벌 경기 둔화 이런 우려도 있었고, 또 주요국, 중국의 경기 지표도 안 좋았고, 그러다 보니 미국의 통화정책이 상당히 장기화될 걸로 이렇게 예상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리는 조금씩 이렇게 밀려서 이제 내려왔죠. 그러다가 6월 금통위 회의 날 우리 4월에 세월호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투자 심리라든가 소비 심리가 상당히 안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총재님의 이제 기자간담회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이제 그런 것들이 언급되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이제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서서히 이제 생겨나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제 금리가 빠르게 이제 내려왔는데 이런 과정에서 주요국의 통화정책도 완화적으로 이제 바뀌었습니다. ECB는 2번에 걸쳐서 이제 금리를 인하를 했고요. 그 다음에 얼마 전에 이제 일본의 10월 30일 날, 31일이죠. 일본의 이제 일본은행이 양적 완화, 추가 양적 완화를 했었고, 중국이 또 가만히 있지 않았죠. 금리를 또 내렸지 않습니까? 이런 전반적인 주요국들의 완화적 통화정책, 그 다음에 기준금리 2차례 인하, 그리고 이제 뭐 일부 시장 참가자들 간에 형성되어 있는 이런 기대, 이런 것들로 인해서 큰 폭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보시면 느껴지실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이 스케일을 1부터 시작해서 4.5까지 그려봤는데 이 부분이 잘 느껴지실지 모르겠지만 거의 변동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이게 이 부분이 완만하게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조금 빨라지는 이런 모습을 가파르게 좀 하락하고 있는 모습을 그리고 있고, 그 다음에 이거는 10년하고 3년의 어떤 장단기 금리 차인데요. 이 장단기 금리 차도 축소가 되고 있는, 연초에 비해서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주요국 장기금리도 앞서 말씀드렸듯이 주요국의 완화적 통화정책과 지정학적 리스크, 그 다음에 어떤 주요국의 유로존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경기지표 부진, 이런 것들이 연관돼서 완만하게 다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은 이제 주요 이슈입니다. 세 가지 정도 정리를 해봤는데요. 먼저 미 연준이 언제 정책금리를 인상할 것이냐, 가장 채권시장에서는 관심사가 될 것입니다. 물론 채권시장뿐만이 아니라 모든 주시장이든 어디서든 다 관심을 가질 것 같아요. 이것은 이제 미국의 FOMC는 1년에 8번 열립니다. 먼저 이제 분기 말에 한 번씩 열리고요. 3, 6, 9, 12. 그 다음에 1월, 4월, 7월, 그 다음에 10월. 이렇게 총 8번이 열리거든요. 근데 분기 말에 이렇게 FOMC 회의를 열릴 때마다 경제 전망치를 발표해요. 연준 위원들이 바라보는 전망치를 발표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네들이 결정할 정책금리, 페더럴 펀드 금리도 수준도 이렇게 전망을 도트 차트로 이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기를 보시면 2015년에 이건 이제 9월의 회의인데요. 마지막 회의가 12월에 16일, 17일 양일간 있습니다. 다음 주죠. 그래서 2014년 9월에 FOMC 회의를 기준으로 이제 12월에 곧 이것이 변경되어서 나올 텐데 한번 보겠습니다. 보면은 주로 이제 중간값들을 우리가 많이 기준으로 판단을 하는데 이게 총 17개 점이에요. 17개 점의 중간값은 한 1.35 정도 됩니다.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지금 현재 미국의 정책금리 수준이 0에서 0.25인데 0.25를 기준으로 생각을 해보면 1.35다. 그러면 총 5번을 인상하는 게 되잖아요. 베이비 스텝으로 25pp씩 인상을 한다라고 봤을 때, 그렇다면 역순으로 우리가 2015년도를 한번 전망을 해보면 12년에 인상하고 12월에 인상하고 그 다음에 10월에 한 번, 9월에 한 번, 7월에 한 번, 6월에 한 번. 그러면 아마 6월부터 인상하게 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우리가 해석을 하게 되는 거죠. 이걸로만 봤을 때, 물론 다른 요인들도 있을 겁니다. 일단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그래서 이제 FOMC 위원들은 2015년 중반으로 예상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면 페더럴 펀드 선물 금리, 시장 참가자들은 어떻게 평가를 하느냐? 시장은 2015년 후반으로 예상하는 게 지금 선물 금리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선물 금리라는 거는 여기 이제 만기가 표시되어 있는데 2015년 6월, 7월, 9월, 10월, 12월 이렇게 이제 만기들로 이제 그래프를 그려놨습니다. 이 그래프가 사실 페더럴 펀드 금리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 보시면은 과거에는 금년 초만 해도 빨간 표시, 즉 2015년 6월 표시가 0.25보다 상당히 높은 곳에 있잖아요. 즉 상당히 빨리 진행될 수도 있겠다라는 이제 시장 참가자들 기대가 있었는데 지금 많이 내려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보면 2015년 9월과 15년 10월 사이에 이렇게 이제 중간값들이
그 0.5하고 0.25하고 형성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장은 2015년 후반 정도로 예상하고 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도 정보 변수라든지 어떤 이벤트의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변수기 때문에 우리가 지켜봐야 되겠고, 그 다음에 2014년 마지막 FOMC가 다음 주 16, 17일 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또 어떻게 변화할지, 또 앨런 그 연준 의장이 어떤 발언을 할지, 그런 부분을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외국인 채권 투자 동향인데요. 최근에 이제 뭐 기준금리 인하로 인해서 외국인 자금이 많이 빠져나가는 거 아니냐, 그런 우려감들이 있습니다. 일단은 채권 시장만 보면 기준금리 인하 이후에도 꾸준히 자금은 유입되고 있고 보유 잔액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그 이유는 뭐냐? 중앙은행의 어떤 중장기 투자자금, 만기 보유 성격의 중장기 투자자금이 많은 비중이 많이 높아졌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회사채 시장 양극화가 이제 마지막 화두로 넣었습니다. 우리가 1년에 중견기업들이 많이 부실화됐죠. 2012년에 웅진그룹, 그 다음에 2013년 STX, 그 다음에 동양 사건이 상당히 크게 났지 않습니까? 9월에. 그 다음에 올해 들어서는 이제 동부그룹이 좀 위험하지 않느냐, 이런 것도 이제 기사화가 많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상대적으로 회사채에서 우량 등급이라고 할 수 있는 AA- 등급은 여전히 순발행이 활발한데 A급이나 BBB급 이하 정도는 순상환을 2013년부터 유지를 계속하고 있다. 양극화되어 있다. 이런 내용이고요. 회사채 신용 스프레드라는 것은 회사채 금리에서 국고채 금리, 무이용 금리를 뺀 것입니다. 그것이 신용 스프레드인데, 여기 신용 스프레드를 잘 보면 2014년 1월 기준으로 A등급, AA- 등급 우량물은 금리가 많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A등급과 BBB 등급은 수요가 상대적으로 부진하면서 신용 스프레드가 별 변화가 없어 보여요. 이런 것들이 이제 회사채 우리 양극화되어 있다는 것을 설명해 줄 수 있는 이 정보가 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긴 시간 동안 이렇게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주에 있는 마지막 금요강좌도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히 가세요.